넘어가 보려는데 조금 더 그중에 재밌을 만한 이야기들을 오영진 교수님한테 또 들어보는 시간을 마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교수님께서 카세트 펑크라는 말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예, 카세트 펑크가 과연 뭘까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 있나요? 이런 거 같다. 있어요? 카세트 펑크? 제일 뒤에 손을 드신 분이 있네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일 뒤에 손 드신 분? 하얀 마스크 쓰신 분이 손을 드셨는데 기지개 하신 거였나? 예, 오영진 교수님 카세트 펑크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 그대로 정말 카세트가 대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그 80년대, 90년대 산의 그런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예. 그런 가전제품들이 주는 명료한 기능의 세계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미난 게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이제 20대. 그럼 그 친구들은 사실 CD 플레이어도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MP3 정도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얼한 CD를 넣고 아까 뭐 비디오 테이프나 뭐 이런 카세트 테이프를 넣는 장치를 만져본 적이 없는데 그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사서 정말 사실 요즘 비싼데 그렇죠. 워크맨 더 비싸거든요. 네. 근데 그걸 사서 플레이를 해보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돌려보고 근데 그걸 왜 좋아하냐라고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하나의 버튼에 하나의 기능만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기능에 하나의 버튼에 하나의 기능이 있는 게 원래는 한계가 많은 건데 지금 어떤 세대에게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명료하고 너무 깔끔하다. 그렇죠. 어떤 기계가 이 기능도 있고 저 기능도 있고 되게 산만하고 확실하지가 않은데 여기는 이 플레이 버튼만 누르면 플레이되고 네. 네모 버튼 눌러서 정지하면 정지되는 네. 그래서 그 명료한 세계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서 오히려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요즘 많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어떤 모드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경향을 카세트 펑크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 보시면서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착안을 하신 분이 있을 텐데 여기 보면 그 이 몸체에 붙어 있는 버튼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조작하는 기기의 버튼을 보면 그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카세트 플레이어나 또는 워크맨 같은데 이런 큼지막하고 한 버튼에 하나의 기능만 되는 그런 식의 디자인들이 많이 이 영화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나온 게 2008년이니까 벌써 뭐 십수년이 지났는데 요즘 들어서 이런 카세트 펑크라고 또는 그러니까 옛날 것을 다시 좀 좋아하게 되는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레트로 펑크라는 말도 하죠. 예, 이런 게 요즘 좀 인기라는 거예요. MZ 세대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갖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은 카세트 펑크하고 완전 반대죠. 예, 이 위에는 뭐 버튼도 수시로 생겼다 없어졌다 버튼의 기능도 그때그때 다르고 이런 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단순하게 작동하고 기능하는 아주 직관적인 그런 게 오히려 또 새롭게 지금 곽강을 받는다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게 이게 2008년 작품이잖아요. 아이폰 첫 출시가 2007년이거든요. 그래서 저 2부가 등장했을 때 관객들이 그 당시에 전부 다 아이폰 같은 거네 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그때는 저 2부도 되게 물론 다 좋아하는 캐릭터들이지만 저 2부가 너무 세련됐다 라고 생각하고 2부에 대한 응원이 좀 더 많았던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근데 10 몇 년이 지난 지금 보면 오히려 새로운 거는 원리일 수 있구나. 네. 낡지만 불쌍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새롭다 라는 게 오히려 그 감각이 역전돼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고전이고 정말 좋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뭐 세월이 지났지만 다시 봐도 새롭고 또 그 전에 나왔던 여러 SF 영화들에 대한 그 존경의 표시, 리스펙트하는 오마주하는 것 장치도 곳곳에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질문 주신 내용 중에 그 엑시엄 우주 이민선의 AI죠. 오토가 왜 인간들이 지구로 돌아가는 걸 막았을까? 단순히 그냥 오토가 나쁜 인공지능, 악당 인공지능이어서 단순히 그런 이유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의 해석을 또 들어볼까요? 뭐 저는 사실 다시 보니까 그냥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오토의 입장이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저 오토를 설정할 때 제 보기에는 상위 체계, 그러니까 권한이 누가 있는지를 제대로 설정을 안 한 거예요.
선장에게 무조건 있다. 가장 최상은 선장의 말이다라는 법이 있었으면은 아까 그런 식으로 오토가 반란 일으킬 수가 없는데 아마 이 가치 체계가 뭔가 모호하거나 맥락적으로 다르게 해석하면 다르게 가능한 행동 가능한 그런 모호한 법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문제인데 요즘 챗GPT 때문에 예. 이 인공지능이 이런 인간의 맥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제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가치 정렬의 문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와 이 AI의 가치가 같지 않은 거예요. 어떤 순서나 이 해결 방식이.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지구를 깨끗하게 하라. 인간이 생각한 건 뭐 재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자원을 어떻게 순환시키는지 법을 예. 알려달라 이건데 예. AI는 이렇게 대답도 한다는 거죠. 그럼 인간을 죽이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설정의 영화가 네. 터미네이터 매트릭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 오토가 엄청 권력욕이 있어서 인간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가치 정렬이 잘못돼서 네. 지구는 아직 되게 위험해. 가면은 우리 이 뚱뚱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판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읽혔어요. 오토에 선의가 있다. 기계로서의 네. 어떤 착실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고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원리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재밌게 보자면 이런 문제도 있고 네. 실제로 작년에 미군에서 비행기 시뮬레이터 돌렸는데 네네. 아군을 AI 기가 격추를 하려고 했었대요. 왜 그랬나 분석을 해봤더니 격추를 하는 척하면서 적군을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페이트 모션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 인간끼리는 절대 이런 전술을 펼치지 않거든요. 위험하죠. 근데 AI 계산에서는 아군을 공격하는 척하다가 적군을 공격했을 때 뭔가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허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가치 정렬 문제가 되게 철학적이면서도 되게 엔지니어적인 문제다. 네. 그래서 어쩌면 원리도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뭐 다들 재미있게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혹시 어떤 장면, 어떤 설정, 이건 왜 이렇게 묘사된 거지? 이건 왜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지? 이 상황은 도대체 왜 벌어진 거지? 뭐든지 좋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질문해 주시면 저하고 오영진 교수님께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어린이 청소년부터 먼저 우선순위로 드릴게요. 네, 저기 오른쪽에 그 하얀 옷 입은 어린이, 남자 어린이 손 들었는데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마이크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영화 중간중간에 그 강의라든지 뭐 참고할 점도 잘 들었습니다. 예. 효율적인 방식 같네요. 고맙습니다. 왠지 옆구리 찔러서 절반 느낌. 그 방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그 인공지능 오토가 무조건 프로그래밍대로 하다가 그 인간의 권위를 약간 자신이 프로그램된 거는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돼 있었으니까 인간의 명령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챗GPT나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상용화되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챗GPT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뭐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질문 예를 들어서 자해에 관해서 물었을 때 그거를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전달하려고 그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지고대로 전달해서 그 인간의 가치를 여기지 않고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네. 엄청나게 네. 어렵고 엄청 수준 높은 현명한 질문.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네,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오픈 AI 그 챗GPT 회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 4년 전부터 이제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일종의 해킹이죠. 네. 이렇게도 유도해보고 저렇게도 유도해봤을 때 안전하지 않은 질문들, 폭력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질문들을 얘가 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챗GPT를 되게 위험한 무기로 만들 수 있는가를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오픈 AI가 계속해서 땜질하듯이 지금 패치를 해요. 땜질하듯이.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아직은 완벽한 법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읽어본 논문에 좀 웃긴 게 하나 있었는데 헌법 있잖아요.
헌법을 반복 강조해서 학습을 시키면 오. 준법 정신이 되게 강해진대요, 실제로. 오. 왜 오픈 AI가 언어 모델이니까 그렇죠. 언어에서 계속해서 헌법의 내용들을 막 방대하게 가르치고 하면은 아까 말한 그런 식의 유도 있잖아요. 범죄적인 유도가 거의 안 되거나 약간 오히려 경찰처럼 굴 때도 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너무 근데 또 이렇게 엄격하면 또 지금 우리가 재미가 없잖아요. 이 기계와 같이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너무 엄격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완벽하게 저렇게 반사회적으로 변하지 않는 AI 이 조절을 만들어내는 게 현재 이제 그 어려운 문제죠. 네. 그걸 지금 연구 중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이 앞에 파란 옷 입은 남자 어린이 또 손 들었는데 마이크 갖다 드릴 테니까 네, 받으세요. 네. 중간에 지구로 그 우주선이 갈 때 네. 양자 점프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아, 정확하게는 양자 점프가 아니라 초광속 도약인가 뭐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선이 공간 이동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는 SF적인 설정이고 실제 지금 현재 과학 기술로는 아직까지 빛보다 더 빠르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불가능하다고도 해요. 왜냐면 E는 MC 자승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공식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공식에 따르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정지하고 있는 물체보다 운동하면 할수록 점점 질량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빛의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질량이 무한대가 돼요. 질량이 무한대가 된다는 말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을 다 합친 것보다도 무거워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설령 그 정도에 근접하게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속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목적지에 도착하면 또 다시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감속하는 데에 가속하는 만큼의 똑같은 에너지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초광속 불가능, 광속 사실상 불가능, 준광속 까마득히 먼 미래에 어쩌면 가능.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재미있는 질문이어서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저기 가운데 저 여자분 손 질문이 드셨는데. 엄청 많은데요. 예. 4개 넘는데요. 예. 그 사람들이 우주선 안에서 로봇에 앉아서 700년 동안이나 비행을 했는데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걸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리는 퇴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같이 걸었는데 예. 걸음걸이가 약간 이상하긴 했는데 700년 동안이나 안 걸은 거 보면 다리가 퇴화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뭐 저도 생물학은 잘 모르지만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7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완전히 퇴화될 정도로 없어지는 그런 빠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 우주 이민선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떠다니는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다리를 안 써서 점점 퇴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700년이라는 기간은 발이라는 것 자체가 다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질 정도로 충분한 시간은 아니에요. 아마 여기 생물학자 분이 계셨어도 아마 같은 답을 드렸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감격스러웠던 장면이 계속 의자에 타고 날아다니기만 하던 사람이 자기 발로 서서 이렇게 일어나는 걸 스스로 하면서 스스로 되게 막 놀라잖아요. 선장부터 시작해서 와 내가 두 발로 설 수가 있네? 네, 그러면서 아까 영화 상영 중에 오영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장이 처음으로 두 발로 서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딛어서 오토를 이렇게 제압하는 장면에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제목의 아주 유명한 클래식 음악이 쫙 흐르는데 이게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또 유명한 SF 영화의 처음 시작 장면하고 딱 맞거든요. 네, 오마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영화의 어떤 그 진가랄까 어떤 그 작품성을 더 높여주는 것 같아요. 방금 그 어린이가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런 또 과학적인 의문들도 많이 또 이렇게 제기를 해주고. 근데 스탠턴 감독이 실제로 구상 단계에서는 700년이 아니라 뭐 진짜 뭐 몇만 년이나 이런 정도도 생각을 해봐가지고 인간 형태를 젤리 같이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픽사 애니메이션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코입도 붙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개연성으로 봤을 땐 700년 정도가 맞다.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역으로 사실 설정된 거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원래- 인간이어서 더 감동적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자, 또 질문 있으시고 아까 손 많이 드셨는데 여기 또 번쩍 손든 모자 쓴 남자 어린이 있는데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엄청 열리네요. 그러게요. 예. 저 뒤에 손든 계속 친구들 들고 기억하고 있을게요. 다음 순서로. 예, 말씀하세요. 음식에 있는 고기나 채소 같은 것들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는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합성 고기도 있고요. 배양하는 배양육 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고기 안 먹고 육식 안 하고 채식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엑시엄 우주 이민선 같이 커다란 우주선에는 700년 동안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유기 합성물의 기본 재료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서 뭐 지금 영화에서는 식물이 우주선 안에 있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우주 식량이라고 하죠. 어떤 고형물로 인간의 영양 유지에 필수적인 다양한 영양소와 뭐 탄수화물, 단백질, 섬유질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이제 식량 혹은 이제 우주 식량, 대체 식량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서 우주선에서는 다 이건 그리고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과학 기술로도 사실상 거의 구현 가능한 예, 그런 설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답이 됐을까요? 네. 이제 뒤에 아까부터 손 번쩍번쩍 들었던 맨 뒤에 있는 남자 어린이 있거든요. 예,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그 앞에서 손 들었던 분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두 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로봇들 다 만들 시간은 있으면서 왜 지구 청소할 시간 없는지. 그러게요. 그 아까 사실 채팅창에서 제일 아주 크리티컬한 질문이거든요. 그 정도 기술력이 있고 뭐 그 정도로 우주선을 운용할 수가 있는데 왜 지구 단위를 그렇게 놔뒀을까? 근데 제 해석은 방기를 일부러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뭐 내용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혹배져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 회사 이름이 마이앤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고 마시고 사고 소비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구를 그렇게 소비의 대상으로 본 거고 다 지구에서 뽑아 먹을 걸 다 뽑아 먹었으니까 뭐 나머지는 그냥 우주선에서 우리가 자가 증식하면서 먹고 살지 하면서 지구를 사실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기업이자 그 어떤 그렇죠. 정도 예. 조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일부러 거죠. 더 놔둬버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약간 타락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사실 엑시엄 우주선의 규모를 보면 그 우주선이 크고 그 안에 사람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구 전체가 쓰레기장이 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구 전체를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깨끗하게 되돌려 놓는 일은 저런 미래의 과학기술로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구를 포기하고 우주로 나간 게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시간이 지금 많이 늦어서 죄송하지만 아까부터 손들었던 요 가운데에 쭉 손들었던 분, 예, 요 분까지만 받고 마무리를 할게요. 계속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 끝나고 개인적으로 예,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가 영화를 계속 보면서 이 수많은 뭐 우주 여행도 해야 되고 그 우주선도 꾸려 나가야 되고 하는데 그 에너지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 그랬을 때 아까 뭐 원자력 그 이상의 아주 거대한 에너지가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도 자연 재생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원자력 에너지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초강력 에너지를 저희가 이 친환경적으로 과연 생산해낼 수 있을까? 그 에너지는 어디서 과연 올 것인가? 그게 에너지적인 면에서 상당히 궁금해졌습니다. 예, 먼저
먼저 말씀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설정에서도 그렇고 제작진의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영화 안에서도 가능한 거고 엄청 무한 엔진이야, 무한 동력이야라고 말한 순간에 갑자기 원리가 그 광합성 하듯이 태양열 에너지 조금 네. 얻어서 사는 게 되게 초라하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의미도 없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영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그 설정을 강하게 주는 게 아마 이 메시지에 반한다고 본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약간 헐거운 부분이에요. 사실 되게 이제 크리티컬한 질문이신데. 예.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영화적 허용으로 이 영화에서 이런 거 이렇다 치고라고 한 설정이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어린이 친구가 질문해 주셨던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나는 공간 이동 기술, 이게 말이 되냐, 가능하냐. 그 다음에 또 방금 질문해 주신 에너지 문제. 근데 에너지 문제는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핵발전소 같은 데서 이제 핵 에너지를 쓰는데 이것의 치명적인 단점이 굉장히 위험한 핵 폐기물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실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세계 각국에서 또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핵 에너지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핵융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핵융합은 제가 알기로는 핵 분열,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핵 분열보다 상대적으로 그런 핵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좀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그 에너지 효율은 또 더 높고, 실제로 핵 융합 에너지가 작동이 되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지금 지구인들이 쓰고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바로 태양이죠. 태양이죠. 그러니까 저 엑시엄이라고 하는 우주선도 뭔가 아주 작은 태양을 어딘가 엔진 쪽에 품고 그걸 계속 700년 동안 뽑아먹고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8시를 넘어서 8시 10분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영화에 대해서 감상을 나누고 질문도 주시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마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그 해설이나 도움 말씀을 동시에 드리면서 같이 영화를 감상하는 식의 어떤 실험적인 상영 방식을 또 우리가 주최 측에서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불편하면 불편했다, 아니면 좋으면 좋았다, 이런 거 가감 없이 그냥 그 허심탄회하게 주최 측에다가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많이 참고해서 내년에 또 더 좋은 방식으로 같이 즐겁게 SF 영화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한번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수고해주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오영진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편안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